안녕하세요. 30대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동물들도 사냥을 할 때는 사냥감들이 가장 약할 때를 피한다는 거 아시나요? 주로 야생에서 물을 마시거나 볼일을 볼 때가 포식자가 가장 공격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몇몇 동물들은 이런 때를 피해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동물도 사냥에 있어서 도덕적인 도리가 있는데 사람으로 태어나 상대가 가장 약할 때를 노려 공격하는 건 단순히 기회주의라고 볼 게 아니라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조건이 너무 좋은 결혼 정년기가 넘은 남자를 보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처음 제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의 상태가 딱 그랬어요. 저는 남편을 지인이 주선한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지인이 처음 남편을 소개시켜 주기 전에 말하길 너 만나면 분명히 사람 자체에 무슨 하자가 있어서 아직까지 혼자였을 거라고 생각할 텐데 진짜 내 모든 걸 다 걸고 아무런 문제 없는 선배야. 그냥 운이 좀 안 좋아서 결혼할 시기를 놓친 것뿐이라고. 라고 정말 진지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에 오히려 더 의아함을 품고 만나는 자리에서 남편을 보자마자 바로 그 말을 납득하게 됐죠. 키도 크고 얼굴도 호감형의 10년차 중견회사의 회계사로 성과금까지 끌어모으면 1억을 넘는 연봉까지 왜 이런 조건의 남자가 30 중반까지 만나는 여자도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다른 사람들도 성격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근데 와, 이 사람은 성격까지 좋더라고요. 처음 본 날 좀 수줍음을 타는 것 같은데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어떻게 해서든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서 머릿속에 남기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아, 형석 씨도 공군 나오셨구나. 제 동생도 공군 나왔어요. 아, 3살 차이 나는 남동생 있다고 하셨죠? 은행 다니는. 네, 맞아요. 기억하고 있었네요. 민선 씨가 한 말들은 이상하게 제 머릿속에 쏙쏙 박혀서 남더라고요. 요새 민선 씨 다니는 회사 브랜드 로고만 봐도 민선 씨 바로 생각나고 옷도 민선 씨 회사 브랜드 거에 이상하게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오늘 메고 온 넥타이도 거기서 산 건데 알아보겠어요? 말도 참 다정하게 했는데 이 남자의 장점을 알면 알수록 아, 대체 뭐지? 뭐 때문에 아직 혼자였을까? 라는 의문도 커지더라고요. 그래도 괜한 의구심 때문에 이 사람을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차라리 만나보고 후회할 게 생기면 후회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각오가 우습게 느껴질 만큼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막상 사귀고 보니 오히려 가까운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단점들보다 장점들이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이 왜 이 나이 때까지 만나는 사람이 없었는지 알아내겠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 어떤 사람은 정말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혼자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납득을 하게 됐죠. 저희는 1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그때쯤 이미 서로를 결혼 상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좋은 소식이 빨리 찾아오더라고요. 그냥 서로 결혼 얘기하다가 가볍게 예상한 결혼식은 1년 뒤로 넉넉하게 잡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테스트기에 선명한 핑크색 줄이 2개가 딱 뜬 겁니다. 어차피 결혼은 예견된 일이긴 했지만 반년 정도 빠르게 결혼을 앞당기기로 해서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당장 결혼 관련해서 결정해야 하는 게 수백 가지인데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하는지 까마득했죠. 근데 책임감이 있고 뭐든 리드하는 남편은 그때도 먼저 예식장 리스트와 손님들 리스트를 먼저 혼자서 정리를 쫙 해오고 신혼집 보러 다니기 좋은 동네도 척척 알아보더라고요. 와, 이 사람은 정말 뭐든 솔선수범의 처음이 아닌 것처럼 능숙하구나 싶어서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어쩜 이렇게 잘 알아?
형석 씨 진짜 뭐든 대충대충 하는 게 없구나. 라고 하면 어색하게 웃으면서 쑥스러워하는 것도 보기 좋았고요. 근데 그 능숙함에는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하루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남편이 보기 드물게 취해서 제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뭐야? 오늘 회식 있었어? 아니, 그냥 혼자 마셨어. 어머, 왜 안 하던 짓이야? 결혼 전이라고 메리지 블루라도 와서 싱숭생숭해? 아, 그냥, 아니지, 맞아. 민선이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용기가 안 나서 술 좀 먹었어. 순간 올 게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한 연애를 하는 동안 점점 잊혀져 갔던 그 화두. 아니, 이 남자가 왜 지금껏 혼자였냐 하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결혼이 임박하고 제가 임신을 한 상황에서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상하게 불안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고 진지하게 물었고 남편은 마른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이더니 이내 1년 동안 제게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민선이 너 만나기 2년 전에 진지하게 만나던 사람이 있었어. 진짜 결혼 직전까지 갔는데 결혼식 한 달 앞두고 파혼당했거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서로의 가족을 못 만난 상태였거든요. 철렁했죠. 내 시댁이 될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좋은 사람이 파혼을 당했는지 불안해졌으니까요. 제가 무슨 이유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그 전에 만나던 사람이 남편의 가족들 마음에 안 들어 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 일단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물론 이유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나한테 형석 씨 파혼 사실은 흠이 아니야. 이것만 확실히 해줘. 파혼 이유가 됐던 형석 씨 가족들이랑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무슨 일이든 내 편 될 거야? 난 파혼 사실보다 그게 더 중요해. 당연하지. 민선이 너랑 결혼을 결심한 이후로 내가 첫 번째로 지켜야 하는 가족은 바로 너야. 무슨 일이 생기든 네 편이 될 거고. 정말 그 말이면 됐습니다. 만약 정말 이상한 가족이라면 그걸 가족들 틈에서 태어나 자란 게 이 사람 잘못도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좋은데 고작 가족 문제로 저 또한 파혼을 결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에게서 단호한 결심을 듣고 저는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 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갈 때 저 혼자 가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남편의 가족들의 본 모습을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서 먼저 듣기로는 시아버지께서는 소방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셨고 시어머니는 계속 가정주부로 계셨대요. 여동생이 있는데 독립을 해서 그날은 아쉽지만 만나지 못했지만 그냥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얼마 전부터 등산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시아버지께 드릴 등산용 무릎 보호대와 시어머니께 드릴 꽃다발과 제가 일하는 브랜드 회사에서 신제품으로 출시한 화장품 라인 세트를 준비해서 갔어요. 처음 뵌 시아버지께서는 참 푸근하고 말을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말수가 별로 없으셔서 주로 시아버지께서 대화를 주도하셨죠.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길래 이전 사람이 결혼 바로 직전에 파혼을 했을까 싶은 정도로 문제가 없이 그저 훈훈한 덕담이 오고 갔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셔서 어딜 가시더라고요. 뭐 화장실에 가시거나 주방에서 뭘 더 가져오시나 싶었는데 몇 분 뒤 돌아온 시어머니 손에는 아주 낡아 보이는 노트 몇 권과 A4 용지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먼저 낡은 노트부터 제게 펼쳐 보이셨는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들여다보니 그건 다름 아닌 글씨와 숫자가 아주 빼곡하게 적힌 가계부였어요. 노트는 총 8권 정도로 보였는데 잘 보니까 거기 가계부를 쓴 연도도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왜 제게 갑자기 본인의 가계부를 보여주시는지 몰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을 아끼던 시어머니께서 입을 여셨어요. 보이지? 이거 형석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쓴 가계부야. 여기 보면 애 학원비랑 가회비, 대학 재수할 때 쓴 돈이랑 회계사 자격증 공부할 때 나나 애 아버지가 서포트한 비용까지 다 적혀 있어. 지금 형석이 걔가 잘 나가는 회계사로 떵떵거리는 거? 지가 잘해왔던 게 아니라 파랄이 내 덕이라는 거야. 걔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공부머리가 있는 애도 아니었어. 노는 것만 좋아해서 내가 몇 번을 오락실이나 PC방에서 귀 잡아서 찾아왔는지 몰라. 고로 민선 양이 잘 나가는 회계사랑 결혼하는 것도 내 공로가 있다는 거지. 순간 그래서 어쩌라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을 전문직으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대단해 보였기에 아, 네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납득하는 모습을 보이자 시어머니는 바로 본론을 꺼내셨어요. 네, 들어보니 민선 양도 연봉이 그리 낮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해. 어차피 민선 양이 지금부터 뭘 하든 내 아들보다 더 돈을 벌지는 못한다는 거 잘할 거야. 그러니 결혼하면 자연히 경제권을 내 아들이 가져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그때 형석이가 나한테 취직하고 매달 꼬박꼬박 주던 용돈 70만 원에 대해서는 결혼하고서도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 터치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아들 사람 만들어서 성공시켰는데 결혼해서 지가족 생겼다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 길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냥 너는 내 아들보다 돈을 많이 못 버니 괜히 돈 문제로 경제권 가져가려고 들지 말고 특히나 본인에게 매달 주던 70만 원에 대해서 간섭 말라는 말이었어요. 뭐 남편이 집에 보내던 생활비 문제는 당연히 남편 문제죠. 근데 이제 결혼해서 경제적인 문제도 합쳐지게 되는데 군말 말고 따르라는 말은 좀 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미리 문제거리 만들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을 했어요. 돈 문제에 대해서는 결혼하게 되면 자연히 경제 공동체로 저와 형석 씨가 묶이게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형석 씨와 상의도 하지 않고 심지어 그 사람도 없는 자리에서 저 혼자 알겠다고 대답할 순 없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어머님 뜻을 이해했으니까 제가 형석 씨랑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성심성의껏 대답을 드릴게요. 제 대답에 만족을 한 건 시아버지 뿐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맞지. 형석이 없는 자리에서 말하기 좀 그렇지. 민선이 의견도 형석의 의견도 똑같이 중요한 건데 당신이 너무 성급했어. 라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아주 쎄하고 떨떠름한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도 없으셨어요. 그날 저는 남편의 파혼 원인이 시어머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저 시작이라는 것도 알았죠. 다행히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처음에 남편에게 약속했던 결혼 지원금보다 더 큰 1억이라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시아버지의 든든한 도움으로 저와 남편이 모았던 돈을 합쳐서 신혼집을 계약했고 저희 부모님께서 보태주신 돈으로 혼수와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예상보단 빠르고 별 문제 없이 결혼을 했고 그 후에 시어머니께 약속했던 용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가 안 계시고 시어머니만 시댁에 계셨죠. 어머니, 민선이한테 꺼내셨던 용돈 문제 말인데요. 저희가 의논을 해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 엄마 실망시킬 만한 결정을 내리진 않았겠지? 그럴 일이 있나요? 어머님, 다 어머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신혼생활과 곧 태어날 손주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결정했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그날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처럼 지금의 남편이 있기까지 어머님과 아버님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까지 할 수 있던 마음에는 다 자식이 나중에 제 살 길 찾아서 가정 꾸리고 독립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머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용돈은 어머니 통장에 매달 30만 원씩 쏙쏙 넣어 드릴게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한다고 나한테 보내는 용돈을 반보다 더 줄이겠다고? 이게 말이 돼? 어머님,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세요? 돈이 더 중요하세요? 저는 어머님께서 그렇게 낡은 가계부까지 간직하셨던 이유가 다 아들을 자립시키기 위하셨던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나 이 사람이나 갈 길이 먼데 설마 어머님께서 저희가 애 키우면서 버는 돈 제대로 못 모으고 살길 바라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아니,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지. 얘 아버지가 집 구하라고 1억이나 해줬는데 70만 원에서 웃돈을 얹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 이상을 깎아? 이건 돈 주신 시아버지께서도 동의하신 부분이에요, 어머님. 뭐라고? 누가 동의를 해?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저희 편한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통장 관리도 이 사람한테 일임하기로 했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시어머니께 전하기 전에 먼저 등산 모임으로 만나지 못한다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용돈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상의를 드렸거든요. 시아버지께서야 무조건 너희 의견이 우선이라고 해주셨고,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주 배신감에 찬 표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듣기로는 그날 등산을 마치고 온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아주 대판 싸우셨고, 시아버지께서 고생을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의 공격을 받아야 하는 건 시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또 있었네요. 바로 눈에 가시마냥 좀처럼 네 하고 넘어가는 법이 없는 며느리인 저입니다. 저도 어차피 결혼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이런 형태로 저를 고생시킬지는 꿈에도 몰랐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사에 제 말을 꼬아서 들으시고 행동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시는 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만했습니다. 임신하고 제 몸에 좀 살이 붙으면 그것 보고 자기 관리 못한다 뭐라고 하시고, 또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집에 오셨을 때 아이 방에 있는 옷가지 몇 벌을 보고 애는 매일같이 크는데 뭐하러 돈 낭비해가면서 애 옷을 사냐고 뭐라고 하셨죠. 아마 나중에는 제가 숨 쉬는 걸로도 뭐 숨이 거치네 뭐네 하면서 뭐라고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건 문제도 아니었어요. 아들인 남편이나 시아버지도 모르던 문제가 시어머니께 있었어요. 제가 앞서 시아버지께서 저희 결혼식 전부터 등산에 취미를 붙이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시기에 은퇴한 소방대원 동료분께 추천을 받고 처음에는 사시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동산 수준의 산을 산책하시다가 나중에는 장비까지 다 갖추시고 전국의 산을 누비고 다니셨죠. 원래 지방간과 당 수치가 높으셨는데 꾸준히 등산을 하시면서 당 수치도 정상이 돼서 저도 남편도 시아버지 취미를 응원했습니다. 근데 등산하는 시아버지를 응원하는 건 저와 남편뿐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등산 2년 차가 넘어가실 때쯤 시어머니의 이상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남편에게 톡으로 시어머니께서 이상한 영상 링크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는 영상의 제목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다 산악회, 불륜, 중년 바람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맞아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등산을 하는 이유가 혹시 헛짓거리를 하기 위함이 아닌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희에게 그런 영상을 보내면서 너희는 뭐 짐작 가는 증상 없니? 아니, 그렇게 은퇴하고 안 움직이던 양반이 벌써 몇 년째 등산을 다니는 게 이상하잖아. 라고 하시며 동의를 구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나 남편이 알기로는 시아버지는 산악회 같은 모임도 안 하시고 그냥 간혹 가다가 처음에 등산을 권유했던 친구분들을 만나 함께 가시는 거지 거의 혼자서 다니시거든요. 매번 등산 가실 때마다
가족들 단톡방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찍은 셀카를 보내세요. 근데 정말 딱 한 번 산 이름이 적힌 바위 앞에서 누가 찍어준 사진을 보내셨는데 그날 단톡방에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랑 갔냐, 혼자 갔던 거 아니냐, 당장 전화 받아라 등등 글자에 울분이 보이는 문자가 쏟아졌고 시아버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을 했을 뿐이라고 하셨어요. 그날부로 점점 피어오던 시어머니의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첫 번째 희생자는 바로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서 등산 가실 때마다 시간을 안 가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시아버지의 행방에 대해 물었습니다. 네가 집에서 아버지랑 가장 친하니까 당연히 제일 잘 알지 않겠냐는 게 이유였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그럴 리가 있냐, 진짜 아버지를 모르시냐, 걱정 마시라고 시어머니를 달랬지만 나중에는 정말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죠. 어머니,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의심하시려면 차라리 같이 등산을 나가보시던가요. 몇 번 같이 가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건 싫으시답니다. 집에서 괜히 형체도 없는 의심하면서 속을 태울 바에는 차라리 같이 등산을 다니면서 의심과 지방을 같이 태우는 게 이득 아닌가요? 더 이상 남편이 시어머니의 투정과 의심을 받아주지 않자 시어머니는 다른 희생양을 찾으셨습니다. 예상이 가시나요? 네, 맞아요. 바로 저예요. 처음에는 육아휴직 중으로 집에 있는 제게 찾아와서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푸념으로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본인이 등산에 쫓아가기 싫으니 제게 주말마다 시아버지와 함께 등산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의심이 정도를 지나쳐서 저까지 기함하게 만든 사건도 있었죠. 하루는 시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힘이 하나 없는 목소리로 이러시는 겁니다. 예, 민선아. 여기 석수역 1번 출구인데 내가 약속이 있어서 나왔다가 발목을 심하게 접지른 것 같다. 나 어떻게 하니?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형석이는 전화도 안 받고. 네가 와서 나 데리고 병원 좀 가줄래?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시어머니의 유약하디 유약한 목소리였고 바로 차를 타고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서 시어머니를 찾았는데 아니 왜 발목을 접지른 것 같다는 시어머니가 반대편에서 쿵쿵거리며 달려오시는 거죠? 어머님, 발목 삐신 거 아니었어요? 야,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가봐라. 어? 아유, 얼른! 무섭게 떨어지는 불효령에 일단 운전을 하긴 했는데 운전을 하면 할수록 나무와 언덕길이 많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길을 안내하는 시어머니는 어쩐지 초조하고 전투적이어 보였고 15분 정도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운전을 했을 때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저 멀리 한 백반집에서 혼자 나오는 시아버지가 보이는 겁니다. 예, 저 양반 보이지? 운동한다고 등산한다고 가서 밥이나 먹고 또 어딜 가려고 배를 채워? 택시 탄다. 등산하고 택시를 타? 집에 올 거면 그냥 지하철 타고 오면 되지. 얼마나 멀리 가려고 택시를 타? 야야, 저 택시 따라가라. 들킬 수도 있으니까 너무 바짝 붙지 말고. 어머님, 지금 아버님 미행하려고 저 부르신 거예요? 그럼 내가 널 왜 부르니? 아유, 택시 기사들 죄다 제대로 따라붙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운전 연습을 다시 해서 어디서 차를 빌리던가 해야지 원. 너 안 가고 뭐하니? 이러다 놓쳐. 운전이요? 원한다면 해드리죠. 저는 락을 걸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시아버지가 탄 택시를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시어머니는 어머, 너 왜 그쪽으로 가? 좌측으로 빠져야지. 라고 난리를 피우셨지만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시댁으로 차를 몰았어요. 차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너는 하나부터 끝까지 마음에 안 든다. 왜 내 말 한 번을 듣지를 않냐. 이럴 거면 너 안 불렀다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싹 무시하고
어느덧 시댁 앞에 도착을 했고 저는 계속 걸고 있던 잠금을 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심증, 물증 아무것도 없으면서 죄 없는 시아버지 미행하는데 저나 남편 좀 끌어들이지 마세요. 제가 진짜 차라리 상담센터 같은 곳으로 차 돌리려다가 참은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시애미하는 일에 꼬치꼬치 트집이야? 그러는 어머님은 도대체 뭘 정확하게 하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아버님 의심하시는 거 다 아가씨가 어머님한테 그 동영상 보내고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사실 시어머니의 의처증 수준에 다다른 의심은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제가 앞부분에 시어머니가 산악회 불륜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영상을 시어머니가 스스로 찾은 게 아니라 출처가 따로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 일의 근본적인 원흉인지도 모르는 그 출처는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등산의 재미를 붙이시자 시누이는 무슨 이유에선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시어머니에게 불륜 관련 영상을 보여주며 엄마, 우리 아빠도 혹시 산에 가는 게 낙이 아니라 다른 낙이 생긴 거 아니에요? 라는 철없는 문자를 보냈고 그 때문에 시어머니의 의심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걸 안 남편이 시누이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왜 이딴 짓을 하냐고 하자 시누이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뭘 처음에는 장난으로 보낸 거긴 한데 엄마도 무슨 촉이 있으니까 더 저러시는 걸 거 아니야. 심지어 한술 더 떠서 문제의 원인인 시누이는 아예 시어머니의 의심에 더 불을 지폈습니다. 저나 남편이 시어머니의 의처증을 상대하지 않자 아예 어머니를 모시고 시아버지 뒤를 밟기도 했고요. 저와 남편이 정말 화가 났던 건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막 말을 떼기 시작한 제 딸까지 끌어들였다는 거였어요. 수정아, 저기는 할아버지 핸드폰 좀 가져와 봐. 할아버지 핸드폰 주세요 하면서 어? 지 아버지 휴대폰을 검사한다고 손녀인 제 딸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시누이. 이걸 본 남편이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나중에 시누이가 결혼하면 도와주기로 약속했던 결혼자금 3천만 원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그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넙주고 엎드려 더 이상 시어머니 의처증에 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야, 윤지영, 너 한 번만 더 이 문제로 말 보태면 너 결혼할 때 내가 주기로 한 3천만 원 없던 얘기 될 줄 알아? 알아들어? 아니, 오빠, 그런 게 어딨어. 그거 어차피 세연이한테도 허락받은 돈이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너 결혼하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길 원하는 아버지 소망 때문에 그 정도는 해주려고 했는데 너 하는 꼴을 보아하니 그런 배려받을 자격도 안 된다. 그리고 네 새언니도 너 계속 어머니 의심 부추기는 꼬라지 보기 싫다고 했고. 그래요, 아가씨. 왜 계속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 문제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갈라서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아이,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다니까요. 안 그러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 남편은 늘 아나무인에 상식 이하의 행동만 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제게 미안해하고 창피해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과 또 다른 피해자인 시아버지가 참 안타깝게 느껴졌죠. 가족인 저희도 시누이의 생각 없는 행동들과 시어머니 억지스런 의심에 지쳐갔는데 시아버지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시진 않을 거예요. 제 눈에도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간섭과 통제에 지쳐가는 시아버지가 보였고 어느 날 밤 시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찾아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네 시어머니와 이혼을 할 거라고 통보를 해오셨습니다. 네 엄마한테 말하기 전에 일단 너희한테 먼저 말해놓는 게 편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내가 지영이 그거 시집가기 전까지는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저번에는 글쎄 나랑 몇 번 등산 같이 한 친구놈들 전화번호 알아내서 몰래 연락을 했더라고. 내 남편 데리고 이상한 짓 하면 가만 안 둔다고 당신들 마누라한테 다 말할 거라고 했다더라.
이게 제정신이냐? 더 이상은 못 참아. 그 여편네랑 도저히 한 지붕 아래서 살 수가 없다. 그 전에 숨이 막혀서 내가 먼저 돌아버리겠어.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중간에서 중재를 하려고 했던 저와 남편도 언젠가는 시아버지께서 폭발하실 거라는 걸 예상은 했거든요. 남편은 차라리 아버지가 안 참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살다간 아버지께서 병 걸리셨을 거라는 말을 했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저도 힘 빠졌던 건 시아버지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기다렸다는 듯 시아버지가 불륜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기정사실화했다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분명히 산탄다고 유난을 떨 때부터 내가 알아봤지. 누구야? 어떤 여편네를 만났길래 평생 같이 산 마누라를 버리겠다고 하는 거냐고?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당신이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한들 내가 당신하고 이혼한 이유는 당신의 그 답도 없는 성격 때문이니까. 고작 딸년이 보낸 무슨 동영상인지 뭔지로 한평생 부끄러운 짓 한 적 없고 충실했던 남편을 바람둥이로 몰아? 이제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두 분은 끝내 이혼을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시어머니와 싸울 힘도 없다며 그냥 모아두셨던 돈과 저와 남편의 도움으로 방 하나 있는 아파트를 구해 나가셨고, 시댁에는 이혼 후에도 분을 삭히지 못하는 시어머니 혼자 남게 됐죠. 그리고 두 분의 이혼 후에 자연스럽게 파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지 어머니를 쏙 빼닮은 시누이는 지가 결혼도 하기도 전에 이혼한 아버지가 이기적이라고 시어머니 편에 서게 됐고, 저나 남편은 당연하게 시아버지 편에 서게 됐어요. 솔직히 저도 저 예뻐하는 사람을 더 만나고 싶지, 저 미워하는 시어머니에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시누이와 편먹고 은근히 시아버지와 자주 만나는 저와 남편에게 눈치 주던 시어머니는 진짜 사람이 그렇게 가벼워 보일 수 없더라고요. 주말에 집에 시아버지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잖아요. 다음날 득달같이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희는 아예 나랑 네 시아버지 갈라서길 기다린 애들처럼 군다. 니들끼리 노니까 좋든. 그럼 아버님 오시는 자리에 어머님도 부를 걸 그랬나요? 불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내 말은 왜 날 먼저 부르지 않았냐는 거야. 어머님이 요새 하도 아가씨랑만 연락하고 만나셔서 저희는 까맣게 잊은 줄 알았죠. 전날 만난 것도 아버님께서 먼저 연락하셔서 만나자고 하신 거지. 어머님은 이혼하시고 저나 남편한테 먼저 보자는 말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유치하기 짝이 없는 편먹기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나 남편이 SNS나 톡에 사진으로 시아버지 만났던 걸 조금이라도 티를 내면 바로 다음날 시어머니께서도 시누이를 만났다는 다정한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시더군요. 무슨 초등학생인가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대로 문제였지만 남편과 저는 시누이가 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시아버지는 지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 결혼 전까지 시어머니와의 이혼을 미루려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옆에서 신나게 부채질 하다가 못 참고 이혼을 하니, 또 이혼했다고 이기적이라고 시아버지를 원망하는 꼴이라니. 저나 남편이나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겉모습만큼은 못난 구석 없지만 성격이나 능력은 흠집투성인 시누이가 결혼이나 제대로 할지 의문이었어요. 근데 그런 의문을 뒤로 한 채 시부모님의 이혼 1년 후에 시누이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이 문제로 뭐 시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가네 마네 말이 많았는데, 일단 시부모님 두 분 다 혼주로 참석은 하시기로 했어요.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가족 경사에 빠질 수 없으니 저희도 준비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가기 싫은 마음 때문에 제 장기에 말썽이 생겼다는 겁니다. 시누이 결혼식 전날부터 제 몸 상태가 좀 이상했거든요. 오한도 있고 속도 이상해서 위경련인가 싶었습니다. 진통제 먹고 버티려고 하는데 피부까지 점점 창백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함께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아랫배 통증이 심해지더라고요. 원인은 맹장염이었습니다. 그냥 늘 오는 위경련이겠지 싶었는데 맹장이라니. 새벽에 바로 수속 밟아서 입원하고 다음 날 가장 앞에 타임에 수술 시간을 잡았어요. 바로 수술을 밟는다고 해도 시누이 결혼식에 참석을 못하는 건 뻔하고 남편도 안 가겠다고 저 수술하는 거 기다리겠다고 하는 걸 뜯어 말렸습니다. 저희 둘 다 빠지면 시어머니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냥 저 수술 들어가는 것만 보고 집에서 후딱 준비하고 다른 친정에 맡긴 다음에 결혼식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수술 끝나고 회복실에는 혼자 있거나 친정 식구들 중에 한 명이 와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날 아침에 저는 생각보다 추운 수술실에 들어갔고 몇 시간 뒤 회복실에서 눈을 떴어요. 와, 저는 그냥 수술한 부위 중심으로 통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쇄골뼈, 어깨, 허리, 엉덩이 뼈까지 안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남편한테 호기롭게 나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아팠고 그 통증 때문에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급하게 동생을 불러서 동생이 옆에서 수발을 들어줬고 정말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통증이 계속됐어요. 회복실을 떠나 일반 병실로 옮겨질 때는 마약성 진통제를 서너 방이나 놔서 통증이 덜하긴 했지만 어지럽고 메스꺼운 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쇄골이랑 가슴뼈도 아파서 숨 쉬는 것도 힘들었고요. 일반 병실에 옮겨진 후 조금 있다가 남편에게 예식 다 끝났다고 금방 도착한다는 전화를 받고 중요한 약속 있는 동생을 보내고 한동안 혼자서 진통제에 취해서 잠만 잤어요. 얼마나 잤을까? 눈을 떴을 때는 넥타이도 풀고 땀을 흘리고 있는 남편이 눈앞에 있었죠. 어, 왔어? 지금 몇 시야? 4시 다 돼가. 어때? 많이 아프지? 수술은 잘 됐다고 들었는데. 죽겠어. 근데 왜 이렇게 땀을 흘려? 뛰어왔어? 차에서 내리자마자 미친 듯이 뛰어왔지. 긴장 풀리니까 더 덥다. 나 잠깐 들어가서 세수만 하고 올게. 남편은 흘린 땀을 닦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고 저는 아직도 계속되는 통증에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제가 있던 2인실 병실 문이 열렸고 무식하게 병실 문을 열어 제낀 건 다름 아닌 한복 차림의 시어머니였어요. 아무리 봐도 수술한 며느리가 걱정돼서 딸 결혼식 끝나고 달려온 모습이 아니라 표정만 보면 10년치 떼먹힌 돈 찾으러 온 빚쟁이 가까웠어요. 갑자기 들이닥친 시어머니에게 통증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느새 제가 놓은 침대 옆으로 다가온 시어머니가 흥 하고 코웃음을 치더니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참 대단하다. 나한테 시위하려고 맹장까지 터뜨렸니? 네 몸속 장기는 네 성질머리에 맞춰서 자유자재인가 보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예, 이미 지영이 식도 다 끝난 마당에 쇼할 필요 없어. 너 아직도 네 시애비 이혼한 거 나랑 지영이 탓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식 안 오려고 수쓴 거잖아. 나 무시해서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제가 진통제에 뇌가 쩔어서 헛걸 보는 걸까요? 근데 헛걸하기엔 너무 생생하더군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 음해와도 같은 추측에 몇 초간 통증도 잊을 뻔했습니다. 헛웃음이 날 뻔해서 다시 쇄골이 욱신거렸고 그 통증으로 간신히 집중을 할 수 있었죠. 저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요. 차라리 아가씨 결혼식에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면 안 갔지. 제 몸까지 혹사시켜서 변명거리 만들 정도로 저 안 한가 해요. 뭐? 너는 그 주둥이가 방정이다, 방정. 시어머니는 갑자기 누워있는 제 머리채를 사정없이 틀어지더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믿기 힘든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이래도
이래도 계속 쇼할 거야? 아프긴 뭐가 아파? 네가 이래도 계속 나 무시할 거냐고. 아! 순간 앞이 노랗게 뜨면서 그대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왼손으로는 제 머리채를 틀어진 시어머니는 다른 손으로 제 배, 그러니까 몇 시간 전만 해도 열려있던 수술 부위를 사정없이 누르기 시작했어요. 바람만 불고 살짝 뒤척거리기만 해도 욱신거리는데 거기에다가 시어머니의 매서운 손길이 느껴지니 딱 죽기 직전까지 아프더라고요. 병실에는 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다급하게 화장실에서 나오던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제 앞에 있던 시어머니는 순간 휘청하는 힘에 휩쓸려서 그대로 뒤로 꼬꾸라졌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잡아채서 냅다 바닥에 굴려버린 거예요. 저는 식은땀을 쫙 빼고 눈에는 눈물을 한 주먹 글썽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남편은 제게 와서 상태를 살폈고 이내 바닥에 자빠져서 일어날 생각 안 하는 시어머니를 무섭게 노려보며 고함을 쳤습니다. 드디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오늘 수술한 사람 배에 왜 손을 대요, 손을 대길? 흥, 얘 좀 봐라. 마누라 깨병에 너야말로 눈이 횟가닥 돌아서 애미한테 대드는 거야, 뭐야? 너나 얘나 똑같다. 아주 지 아버지 편이라고 애미는 안중에도 없고 마누라가 시누이 결혼식 가기 싫다고 병원에 자빠져 있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 너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하지 마라. 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저도 이제 어머니 아들 하기 싫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건데요? 모든 게 다 남 탓이고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갈수록 사람 못 믿고 속에서 이상한 의심만 키우는 어머니 아들 못 하겠으니까 차라리 서로 없던 것처럼 살아요. 평생. 제 비명 소리와 남편과 시어머니의 싸움 소리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놀라서 뛰어왔고 식은땀을 잔뜩 흘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저와 남편이 하는 상황 설명을 듣고 시어머니를 무섭게 질타했어요. 어떻게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환자 병실에 들어와서 소란을 부리고 오늘 수술한 환부까지 손을 대요. 안 되겠어요. 당장 안 나가시면 병원 경비 불러서 조치를 취할 테니까 그렇게. 아니요. 선생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경찰 불러서 해결하겠습니다. 병원 내 경비를 부른다는 간호사 선생님의 말에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진짜 경찰까지 불렀어요. 설마 진짜 부르겠어?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던 시어머니는 정말 15분 정도 뒤에 나타난 경찰들 손에 이끌려서 병실에서 쫓겨났습니다. 경찰에게 이건 특수폭행이고 수술 후 환자의 수술 부위를 건드렸다고 거의 살인 미수라고 주장하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끌려가면서도 뭐 후레 자식이니 빌어먹을 놈이라느니 거의 저주에 가까운 욕을 했죠. 저는 일주일 뒤에 퇴원을 했고 퇴원 후에도 오래 걷지 못해서 한동안 집에서만 생활을 했어요. 그전에는 별것 아닌 수술이라고 한다면 그냥 맹장 수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멍청했죠. 진짜 고생 많이 했네요. 그리고 제가 다른 맹장 수술을 한 환자들보다 더 고생을 했던 이유 중 하나인 시어머니는 정말 연을 끊겠다는 남편의 말처럼 저희와 연락을 뚝 끊으셨습니다. 심지어 전혀 반성이나 후회하는 기색도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이러셨어요. 아이고, 누가 너랑 연 끊는다고 하면 무서워할 줄 아냐? 내가 자식이 너뿐인 줄 알아? 나도 너같이 애미 귀한 줄도 모르고 지애비 쏙 빼닮은 아들놈 트럭어도 줘도 싫다. 말대답만 하는 며느리도 애초에 없는 게 나았고 너는 평생 네 마누라랑 아버지랑 보고 살아. 나는 내 딸이랑 살 거니까. 기세등등하게 이제 시누이 하나만 가족으로 생각하고 살겠다는 시어머니. 근데 과연 시누이도 시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저도 시어머니를 그렇게 좋아한 건 아니지만 그런 저도 씁쓸하고 안타까웠던 건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고작 3천만 원 때문에 배신을 당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있었던 일 후에 남편의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함께 시누이에 대한 분노도 함께 커졌어요.
애초에 시어머니가 이상해진 데 일조한 게 시누이고 그런 시누이에게는 아무리 그 전에 약속을 했어도 땡전 한 푼 안 주고 싶다는 게 남편의 의견이었죠. 돈을 못 주겠다는 남편의 변심을 시누이는 납득하지 못했고 신혼 여행에서 오자마자 저희 집에 찾아와서 약속한 3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발광을 하더군요. 오빠랑 틀어진 건 엄만데 왜 내가 피해를 봐?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너 같으면 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괜한 소리만 짓거려서 이 문제 키운 애한테 돈 주고 싶겠냐? 애초에 내가 너랑 무슨 계약서를 썼어? 뭘 썼어? 나한테 돈 맡겨놨어? 나 이미 오빠한테 돈 받을 거 생각해서 혼수로 지배드린 가전제품이나 가구들 다 카드로 긁었단 말이야. 할부해, 할부. 아니면 이제 너밖에 없다는 어머니한테 가서 달라고 하든가. 그럼 오빠 혹시 내가 엄마한테 오빠랑 새언니한테 사과하라고 하면 돈 줄 거야? 어찌 이리도 이기적일 수 있는지 시누이는 받기로 한 3천만 원 때문에 시어머니와의 의리를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어요. 시누이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가 절대 사과 못한다고 이런 소리 할 거면 너도 나랑 인연 끊자고 했다고. 그래도 시도는 했으니까 3천만 원의 절반인 1,500만 원이라도 달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저도 남편도 경악을 했어요. 고작 3천만 원 때문에 본인 어머니와의 관계를 포기하는 시누이를 보고 차라리 시어머니가 더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네요. 당연히 남편은 애초에 어머니가 네 말 듣고 나나 아내한테 사과를 했어도 너한테 1,000만 원도 안 줬을 거라고 못을 박았고 그 말도 받아들이지 못한 시누이는 저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울면서 제발 그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오빠 좀 설득해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앞으로 절대 문제 만들지 않겠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결과적으로 시누이하고도 아예 연락을 안 하게 됐어요. 나중에 이 얘기를 들은 시아버지는 제게 미안하다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괜히 나랑 그 사람 문제에 너희까지 끌어들인 것 같아서 내가 다 미안하다. 민선아, 미안하구나. 그렇게 아픈 걸 어떻게 참았어. 내가 정말 사돈 어른이랑 사부인 볼 염치가 없구나.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시아버지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눈물까지 흘리시며 제게 사과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다가 이혼을 결심하신 거고 그저 본인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신 건데 왜 죄인이 되셔야 하나요? 저도 남편도 저희를 볼라채 없다고 하시는 시아버지에게 남은 가족으로서 더 돈독해지고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 결정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말이죠. 시누이는 그 후로 어떻게 사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연락을 끊은 것 같았지만 반년도 안 돼서 시어머니에게서는 전화가 한 번 오긴 했습니다. 저랑 남편이 딸을 데리고 외식을 하는데 남편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은 남편의 얼굴이 한순간 싸악하고 어둡게 가라앉더라고요. 왜 전화하셨는데요? 이제 저희는 필요 없으시다면서요? 그러게 왜 걔한테 그 돈을 해줘요? 걔가 올해 몇 살인데. 그걸 저한테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돈 받아간 하나뿐인 딸 윤지영한테 말씀하세요. 더 이상은 연락하지 마세요. 끊겠습니다. 남편이 세상 쌀쌀맞게 전화를 받은 건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엄마 때문에 오빠가 3천만 원을 안 준다고 난리를 피우는 시누이에게 끝내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줬다고 해요. 근데 남편과 아예 연을 끊고 매달 받던 용돈도 못 받고 있는 시어머니는 지금 그 대출 이자를 못 내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연을 끊은 아들에게 연락을 해온 겁니다. 이혼한 지 애비 닮았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했던 사람이 또 가장 필요할 때는 아들에게 매달려 오는 모습이란 화가 나기도 하고 씁쓸하고 짜증도 솟구쳤어요. 다행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그 전화에 의미를 두지 않았고 누구보다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냥 앞으로는 더 이상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저와 딸, 그리고 시아버지를 포함한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살자고 했어요. 지금도 순간순간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그 의심 하나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을 하면 소름이 확 하고 끼쳐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해온 행동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모든 게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드네요. 또 동시에 저도 결혼 전 결혼 정년기가 넘은 남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다 내 짝이 될 뻔한 사람을 놓쳤을 수도 있었기에 참 의심이라는 게 한 번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어서 차라리 발을 안 들여놓는 게 상책인 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의심은 살아가면서 굳이 겪지 않을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하지만 근거도 없고 그저 맹신에 가까운 의심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의 일상을 파괴하니까요. 나 자신의 의심도 한 번 더 의심해야 한다는 말처럼 내 불안감을 땔감으로 활활 타오르는 의심을 꼭 그 불씨까지 말끔히 꺼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